예, 이번 시간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우리 지금 현대의 국가 법령이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많이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민들은 법령에 대해서 종속되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행위와 국민생활 간의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특히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존 배려라는 측면에서 법령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법률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들은 이 국가 중에 특별히 입법자 국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 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국가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 법령에 대한 개정 가능성, 법규범의 법률의 개정 가능성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력이 있고요. 기존 법적 상태를 신뢰하는 국민의 신뢰 이익은 보호되어야 되는 헌법상의 원칙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써있듯이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치국가 원리의 특별히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을 우리가 헌법에 아무리 살펴봐도 헌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신뢰보호란 말 없어요. 그럼 어디냐? 법치국가 원리. 또 법치국가 원리 중에 어디에?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이제 법적 안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법, 민법이라든가 이런 사법에서는 신성실 원칙이 신뢰와 관련해서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랬지만 저희 헌법 쪽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의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헌법재판소가 판시상에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이익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과 versus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이거를 비교 형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이익과 공익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이게 위반됐느냐,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았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이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첫 번째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국민의 신뢰이익이 침해됐느냐, 신뢰이익이 있느냐,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느냐는 여기서 제가 드릴 건데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기본권에 미달하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믿는 이익, 그 법률에 대한 믿는 이익이라고 믿는 데에 대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고 그 신뢰에게 어느 정도 침해됐느냐는 그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이 투자한 자본이라든가 투자한 시간이라든가 투자한 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신뢰액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 신뢰보호 원칙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법률이 있다가 기존 법률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다시 만들어져서 기존의 과거의 법률을 신뢰하고 행위한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이 변화된 법률 개정 상황에 적용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 이익이 침해 정도는 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영향받는 기존의 기득권자, 신뢰를 한 사람의 신뢰에게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크냐? 신뢰 이익의 침해 정도가 크냐? 적냐인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청구인이 투자한 자본, 투자한 시간, 투자한 노력에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침해 정도가 크다,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신뢰 이익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정도. 법률이 존속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라고 청구인이 믿는 정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의 법률 내가 이게 계속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그 법률에 의지하여 행위를 했는데 그게 신뢰 정도가 어느 정도냐.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입법자는 국회는 항상 변화된 현실 상황을 파악해서 이 현실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법률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는 언제든지 현실 상황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에서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현재의 법 상태가 현재 법률 상태가 계속 존속되리다 유지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법률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 근거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 보시다시피 청구인의 신뢰 정도는 이겁니다. 법령 개정의 예측성. 법령 개정을 예측했느냐.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현재 법률 상태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법률 개정으로 현재 법 상태가 변화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법률은 개정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은 법령의 개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행위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법률에 대한 신뢰에게 보호 가치는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자는 법률 형성권에 대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앞에 국가의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 이거죠. 국가에 의해서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개인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신뢰이익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는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 법령에 따른 개인행위가 국가에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제가 법률을 보고 법률을 믿었어요. 믿고, 법률이 이렇게 규정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했더라도 그것이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를 준 규정이냐, 아니면 단지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한 사람의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국가에서 일정 많이 유인된 신뢰에 따라서 그것을 행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은 있는데 법률에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이쪽 사적 위험 부담에 속한다고 보면 그냥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에서 일정 방향 유인된 신뢰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과 규정을 보겠습니다. 경과 규정. 경과 규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존 법률이 적용되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국법에서 계속 자기 행위가 적용되던 사람이 이제 국법에서 신법으로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국법과 신법 중에 국법을 계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법에서 신법으로 개정되는데 이 신법을 적용되기까지 일정한 적응 보조 규정을 두어서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의약분업 사건처럼 그래서 1년 동안 이 적응 보조 기간을 두어서 1년 이후에 새로운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이러한 적응 보조 규정을 두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률이 개정되면 갑자기 내일부터, 오늘 딱 시행되면서 내일부터 적용된다. 갑자기 국법에서 신법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이탈을 받는다는 거죠. 예측하지 못한 어떤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경과 규정이라는 거죠. 경과 규정.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시간적인 적응 보조 기간을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익의 중대성입니다. 공익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겠죠. 법이에요. 아무리 그게 이제 사법이든 중간법, 제3의 법이든 공법이든 상관없이 어떤 법이란 것은 이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법이든 법률은 그것이 첫 번째 품고 있는 것은 목적, 공익을 담고 있다. 공익을.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건 없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전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데, 새로운 법률 조항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법률 조항이 적용되면 그 과거의 국법에 적용을 받던 이미 기득권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과거에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받던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개정한 법률을 시행하느냐, 그것은 정책 목적의 실현으로서 공익이 있다는 거죠. 그 공익은. 그래서 그러한 개정 법률의 공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내이익과 공익 간의 비교 영역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는 신뢰에게 보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 영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요 신뢰익과 공익과의 비교 역량이라는 데서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신뢰보호 원칙의 이렇게 5가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판할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학문적인 이야기라서 이것은 일반 강의를 통해서 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뭐 학문적인 토론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에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준비했는데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2002년 7월 18일 99.574 결정에서는 이런 것이 주요한 헌법적 문제인데 아케이드 이퀴프멘트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게임장 운영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게임 제공업에 등록을 하고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받도록 규정하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사항 단서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제일 많이 뭐 100%는 아닌데 어떠한 법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법률에 개정이 돼서 법률의 부칙 부칙에서 어떠한 그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이익을 줘요.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부칙에 법률 부칙이 어떠한 그 청구인의 신뢰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인 곽 누구누구는 1998년 10월 29일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김모모는 1998년 11월 6일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광모모는 1999년 8월 10일 종로구청장으로 모모라는 상호로 청구인 유모모는 1999년 3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남모모는 1993년 10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뭐뭐라는 상호로 각 구유기장법 3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아케이드 이퀴프멘트라는 업종의 유기장업 허가 영업의 승계를 받아 현재 이 위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최근 새로이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4항 뭐 이렇게 5조 단서 뭐 이렇게 시행령 부칙 3조에 의해서 청구인들의 아케이드 이퀴프멘트 유기장업에 대하여 동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이 등록을 하고 등급 분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등록하고 등급 분류를 받아라 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생물 침해당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는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률 조항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이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에 다만 이렇게 있죠. 다만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6개월에 새로이 등록을 하야 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요게 위헌이다. 요 법 부칙 3조 사항에서 6개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자기네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게임 업장을 유기장업을 하고 있다가 이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건데 또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이 뭐 오락실을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의 이 신뢰이익의 보고 가치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가 미약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결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노게임과 관련되는데 현재 2009년 4월 30일 2007 헌마 103 결정입니다. 여기서도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 중인 청구인들에게 다시 일반 게임 제공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개정 게임법 부칙 제2조 2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국을 했습니다. 약간 비슷하죠? 사건의 개요를 다시 보시면 청구인들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비개법이라고 했네요. 음비개법에 따라 일반 게임장 업으로 유통 관련 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 제공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청구인들이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 바다 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다빈치, 그랑블루, 백경 등은 릴게임의 일종으로 음비개법 제20조 3항에 의해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입니다. 정부는 음비개법만으로는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막기에 부족하자 음비개법을 폐지하고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1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게임법을 2006년 10월 27일 대통령령 대통령이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06년 10월 27일 문화관광부령 제151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 제정하여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 한편 피청구인 문화관광부 장관은 음비개법의 위임을 받아 2006년 10월 2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21호로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죠? 그 후 제정 게임법은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일부 조항을 제정한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07년 1월 24일 아래 심판에 대해서 본 게임 법령의 일부 조항과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법 법률 시행령 고시 등이 개정돼서 이 사람들의 뭡니까? 상품권,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요 조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게임법 부칙 제2조 2항에 보니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제26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 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일반 게임 제공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춰 이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폐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개정했다는 거죠. 근데 약간은 이거는 지금 실내보호직과도 관계되는데 이제 재산권과도 관련되는데 이 게임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일반 게임 제공업자들, 게임 제공업자들이 소유하는 그런 게임기나 그런 장비나 시설 등은 재산권 보장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권리가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복선을 깔고요. 그래서 이 청구인들이 한 이 게임업 이거는 국가에서 유도된 거나 강제된 것도 아니고 또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한 국가의 경제 정책적인 조치를 위해서 유발된 그러니까 아까 본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를 제공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이 그 사적 위험 부담을 자기의 책임하에서 사적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그 법이 부여하고 있는 반사적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 헌재 2002 11월 28일 2002 헌바 45 결정입니다. 여기서는 의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사건을 좀 살펴봐야지 알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7년 5월 12일생으로 1987년 3월경 모모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다음 1980년 4월 1일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고 의무사관, 그러니까 의대에 입학하면 의무사관 후보생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1988년 8월 10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는데 1995년 8월 24일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직에서 제적이 되었어요.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의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이 됐습니다.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997년 3월 14일 입영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 등급 7급 재신체 검사 판정을 받았고 1997년 7월 2일 재검사에서 다시 신체 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1997년 10월 15일 재검사에서 신체 등급 5의 판정을 받고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1997년 10월 20일 청구인에 대해서 제2 국민력 편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무합동수사본부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 등급 5급 판정에 관하여 담당 군의관 등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1999년 4월 6일 병무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주 복잡한 사건이 있었군요.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1999년 4월 27일 청구인에게 위 신체 등급 5급 판정
기한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1999년 5월 27일 신체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사건인데, 요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됐는데, 뭐 징집 면제 연령을 만약 그때 그렇게 됐으면 31세에 징집 면제 연령 31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없어지는데, 이 법령 병역 구병역법 71조 1항 단서의 그 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31세면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바로 징집 징집 면제 연령에 충족하는데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36세까지로 상향 조정돼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는 31세에 징집 면제 연령을 신뢰했다는 것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냐? 이 법률 조항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병역법 71조 입영 의무 등의 감면 1항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31세면 면제돼서 제2국민역에 편입해요. 다만 이 단서가 문제예요. 다음 갖고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이 단서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4호 보니까 제18조 3항의 규정엔 의무 여기 걸린 거죠. 의무, 법무, 군종, 사관, 후보생의 병지에서 제적된 사람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구병역법 71조 1항 단서의 4호 여기에 해당해서 36세에 그렇죠? 36세의 징집 면제 연령 때문에 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느냐? 이런 사건처럼 단지 법률에 의해서 개인회의가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반사적인 기회를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일정 부분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를 준 것인지에 따라서 만약 국가가 일정 방향에 유인하도록 신뢰를 준 경우면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것이고 아니고 그냥 법률을 이용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자기가 그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신뢰보호 원칙에서 그 신뢰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법률 조항 같은 경우는 국가 입법을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구인의 징집 면제 연령에 관한 기대,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에 속하는 당신 개인의 문제다. 당신 개인이지. 이것은 신뢰보호원칙상 신뢰이익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굉장히 제가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공무원법 얘기인데 현재 2014년 4월 24일 2010 헌마 747 사건입니다. 동일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 시험 만점에 6% 내지 8%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 공고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단위권을 침해한지 여부 소급했습니다.
동일 지역의 교육대학 출신 뭐 그런 데가 있죠. 서울교대, 경인교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1차 시험 만점 6%, 8% 지역 가산점을 준대요. 예. 사건 기회로 보겠습니다. 청구인 유 동그라미 찬 왜 1416명은 청구인 모모 교육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2011학년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장래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경기도 교육감이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각 공고함에 있어서 각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역 가산점, 서울의 경우 제1차 시험 성적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도의 경우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점, 이 지역 가산점을 주고 타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지역 가산점을 주지 아니하기로 하자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등 이 사건 지역가산점에 근거가 되는 규정들은 및 공고들이 청구인 유모모 등의 평등권, 공공권을 그러니까 다른 지역 교육대학을 나온 거죠. 서울과 경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평등권, 공공권을 침해하면서 청구인 모모 교육대학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12월 8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요거 보니까 이제 어떤 심판 대상 조문이 이거죠. 201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요게 이제 7주에 보니까 또 2011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교육청 공고, 이런 게 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표로 되어 있네요. 2011년 서울특별시 교육 공립 주 선정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보니까 지역 가산점 8점, 서울이니까 서울교대, 이화여대 사범대학,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입학한 한국교원대, 뭐 이런 사람들은 8점에 8%죠. 가산점이 점수인가요? 8점에 지역 가산점이 있고 2011년 경기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밑에 있네요. 예. 6점을 경인교대 졸업자, 경기도 교육감이 이렇게 추천해서 하는 그런데 그건 6점의 지역가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군들의 청구인들이 한 이것은 요것 관련해서는 이제 그겁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 보니까 이 지역 가산점만 있지 언제부터 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그 지역 가산점 8점, 경기도의 지역 가산점 6점을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야?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른 지역 출신자 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측 가능성에서 뭐 2년 후라든가 3년 후에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경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고에서 경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요 2017 11월 30, 2016 헌마 100일과 266 병합 사건인데 이것은 연금인 급여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 연금법 제43조의 2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증액 감액하도록 한 요거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부칙 제5조 연금 동결 조항. 그러니까 연금이 늘어나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국으로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시죠. 청구인 김모모는 1954년 3월 25일생으로 1982년 5월 2일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2년 9월 10일 장애 등급 8급을 결정받고 9월 30일 의원 면직한 자연 바 2000년 10월경부터 장애연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위 청구인은 연금인 급여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43조의 2에 근거해서 매 증가된 액수의 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에서 법률 부칙이 또 개정됐네요. 5조에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위 공무원연금법 43조의 2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에 따라서 2016년부터 동결된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가 자신의 평등권, 행복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2월 4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여기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43조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퇴직연금에 대해서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여기에도 그러면 이거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2015년에 만들면서 시행하고 바로 종이에서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렇게 하면 어떤 경과 규정을 두면 괜찮은데 경과 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 보조 기간을 두지 않아서 경과 규정이 없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 헌법재판소는 아까와 같이 법률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도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반시를 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헌법재판소 결정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판단한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 두 번째,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두 가지가 있죠. 법령 개정의 예측성, 국가의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 세 번째는 경과 규정입니다. 네 번째는 공익의 중대성. 다섯 번째는 신뢰이익과 공익 간의 비교 경향이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